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연일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더욱이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준 팟캐스트입니다. 미준 팟캐스트를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테슬라 관련된 거였죠. 하나를 붙여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 방송 보시고 켄 창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팟캐스트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글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팟캐스트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죠. 신선한데 어색하기도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듣게 되네요 라고 한마디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컨텐츠에도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인데요. 특히 앞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대다수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AI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I라는 것은 결국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주류를 이루는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는 진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실이 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툴은 결국은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요,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어떠한 정보가 가장 우세한가, 이거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 확률이 높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를 월등히 능가합니다. 섹터별로도요, 상승한 섹터의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이죠.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준의 영원한 탑픽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더불어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선명한 녹색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는 소형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미국의 여러 가지 지수별 성적을 보면요, 대부분의 지수가 플러스를 보였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캡, 스몰캡, 따라서 소형주 위주로 상승폭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가 좋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제는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비춰주는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예상을 깨고 증가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잠깐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면요,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예상을 뒤엎고 증가했으며 채용도 활성화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노동 수요가 여전히 건전함을 시사했다. 어제는요, 미국의 노동 통계국이 4월 달에 구인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739만 건이 보도가 됐고요, 3월에 수정치인 720만 건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의 중간 예상치가 710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랑 지난 3월 달의 수정치보다도 월등히 좋은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다. 자, 따라서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다. 그렇게 되면요, 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일단 포문을 열고 있는 기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몇 시간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난항에 시진핑을 합의하기 극도로 어려운 인물로 지칭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수요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를 이루기 극도로 어려운 인물이라고 얘기했고요. 백악관은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두 정상이 통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며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강경하고 합의를 이루기 극도로 어려운 인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정중하게 썼죠. 트럼프의 성격상 좀 비난글을 올릴 때는 예의 없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나는 원래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지표는 좋습니다. 시장의 폭은 69.83입니다. 시장의 500대 기업 중에 70% 정도의 주식은 단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포지수는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17.61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변동성이 극심하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56으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탐욕 단계에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초이스닥의 마켓스코어 역시도 75에 머무르면서 많은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미주원 탑픽의 성적입니다.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어닝 결과로 인해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무려 14.80%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한때는 25% 이상 폭등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4.8% 상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5.09%로 마감이 됐는데요. 비스트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하나 있죠. 메타가 급등시킨 AI 전력 수혜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가 메타 플랫폼주와의 원자력 발전 계약 발표 소식에 12% 이상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과 전력 수혜주 간의 계약이 계속해서 하나씩 발표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전력 수혜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4.87로 좋았고요. 그 밖에도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4.07, 셀레스티카 플러스 3.96,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플러스 3.58, 브로드컴 플러스 3.27, 엔비디아 플러스 2.80, 탈렌 에너지 플러스 2.78, AMD 플러스 2.34, TSMC 플러스 1.42, 팔란티어 플러스 0.86, 테슬라 플러스 0.46, 비트코인은 0.02% 거의 횡보를 하면서 10만 5,470에 가 있습니다. 어제는 5종목이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45, 트레이드데스크 마이너스 0.49, 메타가 마이너스 0.60, 우버가 1.33%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이 1.6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존의 영원한 탑픽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나의 작은 경사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도드라지는 엔비디아,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달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달하는 반등을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낙관론으로 바뀌면서 이번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는 특히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의 빠른 매출 성장과 인공지능 투자 전망을 가로막을지,
그리고 최신 블랙일 칩 공급 확대에 차질이 생길지에 대한 주요 투자자들의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켰다. 자, 따라서 지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두 가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대중 관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주춤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우에 불과했죠. 중국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블랙엘 공급이었죠. 수요는 중국이 문제였고 그리고 공급은 블랙엘이 문제였는데요. 공급망도 사실상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쭉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게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소되었다. 글로벌트 인베스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마스 마틴의 의견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엔비디아 보유 물량을 늘려야 할 때다.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면서 급등했던 엔비디아 주가는요. 2025년 초 몇 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우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의 지출 축소 가능성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도 2.8% 추가 상승하면서 4월 저점 이후 거의 50%나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시가총액 3.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요, 여전히 1월 사상 최고치보다 7.7%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토록 크게 오른 이후에도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영어로 Forward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가오는 1년 동안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약 29배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34배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Forward PER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비교를 좀 해보죠. 나스닥 100 지수는 올해 매출 성장률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26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100대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도 멀티플이 26배나 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매출의 성장률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배가밖에 지금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엔비디아의 PEG를 보시면요. PE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 레이시오를 G,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거죠. 그렇게 되면 0.9가 안 되는데요.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테슬라, 메타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단연 최저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성장률을 대비하면요. 가장 저렴한 주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는 칩을 해외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무역 관계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동 정부와의 구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중국에서 잃는 손실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중동 쪽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의 제품 라인업은요, 경쟁사들을 제치기에 충분하다. 아직은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네 기업은요,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따르면요. 이 네 기업의 2026년 자본 지출액 카펙스는요. 약 3,300억 달러로 올해 예상치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요 고객사들의 이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책임자는 금요일에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주요 고객사 어디에서도요, 앞으로는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지출이 전혀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한 경기 사이클이 꺾이거나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크게 압축될 가능성은 낮다.
위즈덤 추리의 거시 전략가 사무엘 라인스의 의견인데요. 사무엘 라인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고요. 향후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멀티플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멀티플이 한 30%에서 40%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그러니까 어닝이라고 부르죠. 순이익이 지금부터 일정 부분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실적도 올라가고 거기에 멀티플도 30% 40% 올라가면요. 굉장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78명 중에 8명만 보유 의견, 그리고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단 1명뿐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다 매수를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70달러로 이는 월요일 종가 대비 24%의 상승 여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롱 온리 펀드, 그러니까 공매도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의 74%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91% 평균입니다. 자, 따라서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은 91%의 롱 온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아직 엔비디아는 74%만 보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많은 펀드가 엔비디아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비중과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요, 2026년에도 엔비디아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 안젤로 진노가 나오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전에 너무 일찍 시장을 떠났고 이제는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 이제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투자 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살펴보면요. 굉장합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중립은 10개, 그리고 매수는 16개로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잠깐 분석해 보면요. 엔비디아의 현재 가격은 141달러인데요. 145달러 전후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항선이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40에서 150달러 부근에서 두 차례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30달러 중반 하단까지 밀리는 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140에서 150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0일 이평선이 지금 현재 13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145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요. 130달러 부근에서는 반등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월 말 그리고 6월 초에도요. 이 20일 이평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130은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2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 머무를 수만 있다면요. 단기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60일 이평선 수준에서 다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은 116에서 118달러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아까 S&P 500 맵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이끌었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숨은 공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레도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 14.8%나 급등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를 완전히 업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 주가는 화요일에 크게 상승했다. 회사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레도는요,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를 35센트를 보고했고요. 매출은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였던 주당 20센트의 순이익, 그리고 매출 1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굉장한 어닝 결과였죠. 자, 그리고 특히 투자자들한테 고무적인 소식은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너무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은 1억 8,500만 달러에서 1억 9,50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했고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였던 1억 6,2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수요가 주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크레도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68% 상승한 71.85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2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의 반응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요, 이렇게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9명의 애널리스트가 크레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그 중에서 무려 8명은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월가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있는데요. 크레도의 고객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게 결정적이죠. 애널리스트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xAI가 지난 분기 핵심 고객으로 부상했으며 기존 핵심 고객인 아마존과 함께 앞으로도 매출을 견인할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전에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실적은 너무나 좋았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메시지가 하나 있죠. 대부분의 매출이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고객사한테 들어오는 점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월가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가 제대로 된 고객사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드함의 애널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xAI가 각각 지난 분기 매출의 12% 그리고 11%를 차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요, 지난 분기에 매출의 61%를 차지했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의 61%를 하나의 기업이 기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분기에는 86%였거든요. 거의 뭐 하나의 고객사에 올인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죠. 근데 86%가 61%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월가에서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요, 2026년 회계연도에도 추가로 2곳의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사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지금 1등 기업이죠. 그리고 2위와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 이렇게 3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는데요. 이제는 2026년 회계연도에 드디어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려 2곳의 새로운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사로 더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접 경영진이 발표한 거죠. 자, 크레도가 이렇게 많은 고객사를 유치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커다란 리스크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크레도의 CEO가 나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모든 하이퍼스케일러가 장기적으로 매출의 10%를 차지할 잠재력이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것은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결국은 각각 10%씩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객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니드함의 애널리스트 볼트는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80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크레도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빠른 매출 성장 스토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습니다. 크레도는 최근에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매출 추세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12개월 기준으로 200% 이상 급등했고요. 현재 주가는 예상 연간 주당 순이익 EPS의 5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50배의 PER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러한 50배의 PER이 용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크레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스퀴아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롤랜드입니다. 자, 이 전문가는 아마존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객 다변화가 진전된 점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아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60달러에서 무려 9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미주호의 BJ 로켓인데요. 이 애널리스트 역시도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81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 크레도 고객 기반 성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 및 액티브 전기 케이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즉 AI 수요란 얘기입니다. AI 수요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크레도의 경영진 역시도요, 인공지능 붐이 당분간 계속되리라, 이렇게 수요가 식을 기미는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브레넨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전반에서 고급 AI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의 한마디입니다. 크레도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특정 고객, 즉 아마존에 대한 집중 의존 현상이 완화됐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죠. 전분기 86%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아마존의 기여도가 이번에 61%까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의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즉 2026년 회계년도에 추가로 두 곳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가 확보될 것이다. 자, 따라서 이번에 어닝 실적도 대박이었지만 이 소식이 더 대박이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모멘텀도 굉장합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는 하나도 없고요. 중립이 9개, 그리고 17가지의 지표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 매수고요. 자, 크레도의 1년 주가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저항선이 보이는데요. 여기 전고점이 보입니다. 전고점이 지금 80에서 85달러 구간이 있는데요. 과거 몇 차례 여기에서 떨어진 적이 있죠. 따라서 이번에 고점 돌파를 할지 못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막힐 가능성까지도 염두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될 텐데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만약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지지선이 있습니다. 바로 65달러인데요. 과거 2025년 2월 3월 조정장에서 지지 역할을 했던 가격대고요. 단기 추세를 이어나기 위한 핵심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65달러 선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돼도요, 20일 이평선이 60달러에 있습니다. 따라서 60달러만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확인되면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60달러, 59.2달러가 깨지게 되면요, 중기 관점에서 추세가 전환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 역시도 굉장한 호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죠. ETF 출시를 한 걸음 앞당겼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가 정식 네임이고요. 이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보다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뭐 어렵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기획된 상품에는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크립토닷컴의 고유 토큰인 크로노스 등을 전통적인 증권과 결합한 암호화폐 바스켓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 상품은 트럼프 미디어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요 중개 플랫폼과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된 이후,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자, 어쨌든 1년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해당 시장의 총 자산 규모는요, 1,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라는 ETF는 약 69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차지하면서 업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트루스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을 잇따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 상품 상표 등록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발표된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 계획까지 다양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ETF 상장이 승인되면요.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트럼프랑 연결된 비트코인 펀드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저희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의 부를 크게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난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미디어는요, 25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트럼프 소셜 플랫폼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거죠. 연달아서 엄청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비트코인 투자의 논리가 더욱 강화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게다가 투자 리스크는요.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29년 1월 20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28년까지는요. 비트코인 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자, 가장 힘 있는 권력자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는 8가지, 9개는 중립이고요. 그리고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지표는 9개입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중립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사상 최고가 재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요. 2번이나 막혔던 지점을 이번에 돌파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파하자마자 다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다시 재돌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돌파한다면 거래량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돌파에 실패한다면 빠르게 10만 5천에서 10만 6천, 이게 지금 2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단기적인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2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 9만 6천 그리고 9만 8천 사이에 60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중기적인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에서는요. 10만 6,110 저항선을 강한 거래량을 보이면서 돌파한다면 이제는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정고점에서 막히게 되면 하락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요. 9만 6천에서 9만 8천 부근의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지지선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 지점이 뚫리게 되면요. 더 커다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역시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칼손 그룹의 수석 전략가 라이언 데트릭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S&P 500이 이번 여름에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는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가장 강한 한 달을 보낸 이후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만큼의 모멘텀이 남아 있을까요? 다음 게스트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리히입니다. 로키 발보아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들어 제가 주목한 건 S&P 500 이 하락한 다음 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점입니다. 즉, 한번 쓰러졌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관점이죠. 자, 수치만 보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0.2%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수치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해가 2003년, 2009년, 그리고 2020년이었죠. 이 하락한 다음 날 시장이 바로 회복하려는 성향을 보였던 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같지만 시장이 얼마나 하락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점은 지났다고 말해왔고 4월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아드리안 효과죠. 맞아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사상 최고치로 향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상 최고치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둘러보세요. 아마 당신도 여러 게스트들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잡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 하락 종목 비율, 즉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인데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표에서도 최근 새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승장이 특정 대형주 몇 개에 의존한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이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른바 6월 슬럼프에 대한 오해입니다. 5월에 시장이 강하게 오르면 이 통계적으로 6월은 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계절이고 5월이 강하면 6, 8월 수익률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 안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리스크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전망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톰 리가 바로 다음 순서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톰과 제가 연이어 출연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도 있죠. 시장에 너무 강세로만 몰리는 건 아닌가 싶을. 농담인 건 알지만 사람들은 디트리는 리스크가 없다고 하고 톰 리는 늘 강세론자고 이거 반대로 베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역. 전쟁 이슈는 시작됐고 머스크는 지금 그 아름답다던 세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통과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리스크 얘기가 부족해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급된 리스크들은 이미 다 잘 알려진 것들이죠. 우리가 운용하는 카슨 파트너들의 자산은 국제 비중이 꽤 큽니다. 유럽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아마 대부분의 다른 RIA들보다 많을 겁니다. 금도 약간 가지고 있고요. 채권은 비중 축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멘텀 투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바벨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쪽에는 모멘텀, 다른 한쪽에는 저변동성 스타일을 함께 둡니다. 그건 예전에 선거 직후인 작년 11월에도 했던 전략이죠. 그럼 우리는 주식의 비중 확대되어 있느냐? 네, 올해 내내 그렇습니다. 물론 1년 전만큼의 공격적인 비중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다만 요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강세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리스크는 항상 있고 지금의 리스크들도 충분히 현실적인 요소들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이슈고 전면적인 10% 관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는 확실히 둔화 중이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채권 시장도 이미 한번 강하게 흔들렸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낙관론만으로 보기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건 시장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팀에 아주 뛰어난 분석가가 있는데 그가 데이터를 보면서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만약 진짜 인하가 없어진다면 시장 기대와 충돌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주시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S&P는 올해 초까지는 거의 횡보했고 이제 막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70% 상승, 연속 20%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라면 1분기의 부진은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올해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보진 않았고 다만 중간에 11.15%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판단했었죠. 물론 불과 2달 전만 해도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반등에 성공했고 저희는 여전히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을 다소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